진행하고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안팎의 허정회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팎 허정회 변호사입니다. 진행을 맡으신 김도희 변호사님께서는 저희 로스쿨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저희 선배님과 함께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시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클럽에서 봉변을 당했어요.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더 많이 사랑한 게 죄인가요? 반려동물 괜찮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좀 궁금해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어떤 해결책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안 어떤 건가요? 예,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에 불법으로 촬영되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변형 카메라 관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우선 이 변형 카메라 관리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예, 한동안 불법 촬영 이슈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불법 촬영범을 적발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불법 촬영을 휴대폰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이제 안경이나 시계, 볼펜, 단추로 위장한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게 티가 난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생수통, 차키, 라이터로 위장한 카메라들까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몰래카메라를 누구나 쉽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통한 불법 촬영 범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해당 청원은 23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받기도 하는 등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대신 판매 이력 관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사진에 나왔는데 텀블러 카메라 이런 거는 정말 텀블러 같아 보이지 이게 카메라인 줄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단추, 차키, 스마트워치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 불법 촬영 수법도 굉장히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상사가 선물한 탁장 시계를 침실에 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시계가 몰래 카메라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발 안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운전 강습을 받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발가락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끼우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의 범죄가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소름 끼치네요.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 범죄라고 해서
따라서 네. 꼭 남성이 가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2016년에는 한 워터파크 여성 탈의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형태의 몰래카메라로 샤워나 환복을 하던 여성 200명가량을 도찰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네. 대학교 미술 수업에 참여한 남성 누드 모델을 도찰한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또 성범죄로만 악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던 30대 여성이 안경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쓰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불법 녹화해 추가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대담하다고 해야 할까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 초소형 카메라로 이렇게 뭐 그게 설치된 그림을 좀 몰래 선물해가지고 타인의 대화나 영상을 좀 뭐 감청하거나 촬영했다면은 어떻게 좀 처벌이 되나요? 네,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사생활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일 성적인 장면을 촬영했을 때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단순한 사생활 영상의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이 법안을 좀 추진했다고 하니까 그 초소형 또는 변형 카메라를 규제하는 법안이 따로 지금 국내에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에 관한 사후적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변형 카메라를 사전에 규제하자는 취지로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기존에 발의되었던 변형 카메라 관리법은 크게 장병완 의원안 그리고 진선미 의원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병완 의원안은 변형 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 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유통 이력 추적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진선미 의원안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변형 카메라 관리법은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발의가 됐지만 결국 이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변형 카메라의 유통 이력 관리 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국회도 이러한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당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형 카메라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스마트폰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개인이 직접 변형 카메라를 제작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단속이 어려워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메라 기술이 자동차, 의료, 산업, 국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새로운 융복합 기기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생활 보호 측면과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측면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변형 카메라가 사실 이런 그 불법 촬영이나 또 이제 범죄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좀 관련 법안이 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좀 큰 것 같은데요. 만일에 22대 국회에서 변형 카메라 관리법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불법 촬영 범죄는 자연적으로 촬영물 유포라는 더 중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 처벌이 있더라도 유포된 영상을 모두 삭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피해 복구 역시 힘든 것이 사실이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형 카메라 관리법이 제정된다면 불법 촬영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범죄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외 직구나 직접 제조된 변형 카메라까지 관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의 일상이 보다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법안 마련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좀 불법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이를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개선되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난 주말에 저희 남동생이 지방에서 서울로 놀러를 갔다가 친구들이랑 네. 놀러 갔다가 클럽을 가게 됐나 봐요. 네. 근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춤을 추고 있는 제 남동생 뺨을 때리더니 갑자기 욕을 하고 릴레이 남동생도 그때 화가 나서 같이 뺨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자 쪽에서 경찰을 그때 불렀고 동생이 이제 접촉 지정을 얘기했는데 경찰한테 경찰이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네. 그래서 동생은 어차피 상방이니까 네. 합의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합의하겠다고 했고 했는데 이제 상대의 여자는 이제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쌍박폭행으로 접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여자 쪽에서 이제 동생이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해서 뺨을 때린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제 동생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이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만진 건 봤냐 이랬더니 그것도 너무 어두워서 보지는 못했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클럽 안에 사람도 그때 많았고 여성분이 술에 조금 취한 것 같다고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을 좀 착각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이제 담당 수사관이 이제 클럽 CCTV를 이번 주 중으로 확인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제 동생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네. 이게 워낙 좀 클럽이 어둡고 해서 네. 같이 어떤 친구들이나 웨이터들이 이걸 목격했을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CCTV 상으로 제 동생 결백이 좀 확인이 만약에 안 되면 만약 이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이게 유죄가 성립이 되는 건지 좀 네.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연락드렸어요. 네. 상담자님 개인 사연이라기보다는 지금 남동생님 사연을 지금 궁금해서 전화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사연 이제 함께 지금 옆에 허정혜 변호사님이랑 들어봤는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상담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수사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있으신가요? 연락이 처음에는 쌍방폭행으로 전문 수사가 되더니 그 여성분이 전 진술을 그렇게 해서 강제추행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수사관님이 그 여성청소년과에서 연락을 주신 걸까요? 네네. 그 남동생분이 클럽을 가게 된 이유 그런 경위를 알고 계세요? 원래 좀 서울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가긴 했는데 클럽을 자주 가진 않아도 가끔은 갔었나 봐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있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제 남동생은. 그 상대방 여성이 합석을 같이 했거나 헌팅을 했거나 그런 여성분은 아니고 홀에서 단지 이제 같이 춤을 추던 그런 여성분이었던 것이지요? 네네, 합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렇게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친구들이 동생분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앉아 있었대요, 친구들은. 친구들은 앞쪽에 앉아 있었고, 이제 남동생만 혼자 춤을 추러 나간 상황이었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 가지고 아마 보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친구분들이 이제 자리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다시 한번 그 친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갑자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때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제 뭐라고 하면서 때렸거나 아니면은 화라도 내면서 때렸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때렸다고만 하던가요? 그냥 춤추고 있는데 다짜고짜 맞았다고, 공변당했다고 그렇게만 들었거든요. 이제 처음에 때릴 때부터 자기가 뭐 추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그때는 그냥 화가 나서 서로 뺨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폭행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다가 경찰이 오고 나서 아마 처음에 쌍방폭행이라고 얘기를 했는 것 봐서는 경찰이 처음에 출동했을 때도 처음에는 폭행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경찰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있는 상황이고 혹시 그러면은 다른 어떤 남성이 여성 그 상대방을 추행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있었을까요? 그때 제 남동생도 조금 술 먹은 상태고 해서 뭐 분간하기도 어렵고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웨이터 등이나 이제 다른 점원들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고요. 네네. 네. 혹시 이제 아마 안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CCTV에 대해서 증거보존 청구라든지 이런 걸 하신 게 있으실까요? 변호사 일단 사무소. 수사관한테 연락을 받고 나서 뭐 그 이후에 뭘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클럽 CCTV의 경우에는 이제 어둡고 이제 사람이 북적이기 때문에 고화질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먼저 이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서 이런 CCTV에 대한 증거보존 청구를 하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그 절차를 통해서 이제 CCTV를 확보하신다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CCTV로도 확인이 좀 안 될 때가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의 피해 진술만으로도 이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왔는데 최근 판례가 변경되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유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가 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따져봐서 이제 유무죄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전화 통화보다도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동생분께서 정말 억울하시고 이제 실제로 이제 자신은 전혀 강제추행이나 이런 게 한 게 없다고 한다면은 수사관한테 오히려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폴리그래프 검사,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거짓말 탐지 조사 의향이 있다, 이렇게 자기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근데 아직 일단 CCTV가 자세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이게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 맞는 말인지도 궁금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인지 감수성이 그것입니다. 이제 여성의 피해 진술이 이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면 다른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존 성인지 감수성 판례였고요. 다만 최근에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를 선고하라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제동을 거는 그런 판례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일선 분들도 이제 조금은 더 세심하게 바라봐 주시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양 당사자의 진술이라든지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해가지고
좀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구체적인 누가 더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느냐의 싸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분께서도 최대한 그 날의 당시 기억을 되새기시고 친구분들한테도 같이 얘기를 하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잘 하신 다음에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로 이제 신빙성을 쌓아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근데 강제추행이 성립이 되면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가 하게 되면은 초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집행유예로 끝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쌍방폭행으로 접수가 됐는데 이게 뭐 추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을까요? 만약에 이게 단순히 쌍방폭행으로 정리가 된다면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송치되거나 기소될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는 건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합의를 하시고 이제 좀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좀 정확하게 진술을 하셔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셔서 이제 좀 혐의를 씻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 동생이 진짜 너무 억울해하는데 이게 수사를 지금 저희가 경상도에 살고 있는데 이게 수사를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그 지역의 경찰서에 이제 이송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그 관할 그 이송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서 이송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송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가서 이송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되나요? 일단 한번 수사관님한테 연락을 한번 드려서 이송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고 이제 이송 신청 그러면은 하시라고 하면은 이제 양식을 받으셔서 이송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송치 이런 게 떨어져서 그 무고죄로 뭐 역고소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지. 무고죄 성립은 좀 대단히 좀 어렵게 보고 있어요. 이제 물론 내가 잘못 알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만졌는데 이제 단순히 누가 했는지만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여성분은 그 상황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명백히 이제 동생분께서 이렇게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방을 남동생분을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 이런 고의가 인정될 때에는 이제 무고죄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자면은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처벌이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생분께서 이제 너무 억울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무고에 대해서도 고소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도 저희도 10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추천드리기에는 지금 당장 무고에 대한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본인에게 지금 씌워져 있는 그 혐의 먼저 벗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경찰서 가서 조사 받을 때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그 지금 동생분께서는 실제로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짓말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랬던 것 같다. 막 아니면 이랬을까? 내가 그땐 이랬을 것 같은데 라는 추측성으로 답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이랬을 것 같아 라고 상상해서 한 말이 나중에는 오히려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해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이제 없는 사실이거나 잘 모르겠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로 이제 함부로 속단해서 진술하지 않으시도록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없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남동생 일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제 다양한 뭐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서, 그러니까 상담자님의 남동생 분도 아마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꼭 이것만큼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담자분께서는 이제 자신은 당당하기 때문에 내 소신대로만 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울여진 운동장에서 스스로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자님 그 동생분의 인생이 달린 일인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사실 이게 그 피해 진술만으로 뭔가 범죄를 입증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란이 더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드린 좀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좀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얼마 전 군대를 전역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평소 SNS를 자주 하는데 좋아하는 여성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을 즐겼는데 마침 그날 팔로우 이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대댓글이 달린 팔로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는 팔로워들 대부분이 남자여서 약간의 성적인 분위기의 사진을 올려봤는데요. 순간 반응은 폭발적이었지만 그 인플루언서가 당황하더니 저에게 방송에서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기분이 나빠져 내가 왜 나가야 하냐며 약간의 언쟁을 벌였고 라이브 방송은 중단이 됐습니다. 이후 저는 수많은 모르는 이들에게 욕설이 담긴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 인플루언서 역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당신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다. 공동 구매 업체들도 많이 끊겼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하고 피해 보상도 청구하겠다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읽고 화가 나는 한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 걱정입니다. 그 여성 인플루언서 역시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방송을 한 것이기에 저도 적당히 분위기를 맞춘 건데 왜 나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되는 것인지 억울하기도 하고 피해 보상 규모가 클까봐 우려됩니다. 게다가 이번 일로 인해 추후 취업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인데요. 일단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인터넷 등에서 이렇게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가 좀 많아지는 추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제 상담자님이 올리신 사진이 사실은 약간의 성적인 분위기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수위를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내가 무심코 한 말이라든지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올렸던 사진이 좀 문제가 되거나 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등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만 제공하더라도 범죄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통매음 헌터라는 단어도 있을 만큼 이를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이니까 이와 같은 행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진의 어떤 수위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모두가 좀 보고 있었던 그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좀 공개되어 있었고 이런 경우에 이 성적인 분위기의 사진을 올린 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담자님께서 게시한 그 사진을 봐야지만 판단할 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인 방송이 아닌 일반적인 인터넷 방송에서 상담자님 말씀대로 방송 중인 인플루언서가 방송 중에 입은 의상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역시 확인하기 전에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판단하는 좀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과 영상 이 부분이 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좀 사례라든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종 받는 부분입니다. 좀 긴데요. 네. 헌법재판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대해서 음란한 행위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란에 대해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했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넘어서 존중,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똑같은 성관계에 대한 표현을 하더라도 상황과 목적에 맞는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과 목적에 비추어서 행위자의 표현이 과연 적절한 범위 내의 것인지,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에는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거나 의미 없이 외설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우리가 강범위하게 찍은 사진에서 특정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다고 해서 이게 범죄가 되진 않습니다만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하체 부위를 중심으로 두고 촬영한 경우라면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네, 통매음의 그 처벌 수위가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성폭력 처벌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13조에 따라서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으로 따졌을 때는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강제추행보다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형법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이 해당 인플루언서가 정신적인 뭐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배상 책임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역시 어느 정도의 사실은 오였는지를 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 네. 이제 다만 통매음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본다면 인플루언서에 대한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제적 피해 관련해서 경제적 피해와 상담자님의 행위와의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말하는 경제적 피해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떠한 행위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손해가 아니라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민법에 따라 불법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상담자님께서는 지금 합의를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예, 합의서에는 이제 민형사상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부재소 특약을 명시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방의 부당 파기 시 위약금도 명시해두어서 합의서의 효력을 담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은 그 다음 문제고요. 다만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만일 상대방이
상대방이 이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상담자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관련된 돼서 이제 좀 취업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걸 가장 걱정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입사에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질문은 이제 결국 유죄 판결을 네. 받았을 때 이제 향후 범죄 경력 해부서에 조회가 되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성범죄자 이제 신상 공개가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범죄 경력 해부서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이제 특수한 직종이 아니고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일반 기업에서 일을 요청한다면 그 자체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매음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서 유죄 확정 시 신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나 고지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여죄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한 번의 실수가 이제까지 쌓아온 상담자님의 모든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셔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 공간이더라도 언행에 조심하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잘 좀 대응을 하시고 또 이제 그 인플루언서 분이 좀 그 정신적으로 입었던 피해 같은 것들은 정말 진심으로 좀 사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1년 전부터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난 한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귀기 시작한 2달 후부터 돈을 조금씩 빌려가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항상 사랑한다고 해줬고 다정한 남자였기에 제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는데요. 한 달 전부터 남자친구와 연락도 잘 안 되고 잘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있어 몰래 미행을 해보니 역시나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는데요. 모텔로 들어가는 2사람을 보고 현장을 덮쳤는데 어이없게도 남자친구는 저를 스토커로 신고하겠다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돈부터 갚으라고 하니 그냥 준 돈 아니냐며 갚을 이유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서로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현재 정신병원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제 잘못보다는 상대방이 확실히 잘못한 상황인데 제가 먼저 고소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참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데 정말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이렇게 상대방을 좀 기만하는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변호사 업무하면서도 이런 상담이 좀 종종 들어오시나요? 네. 로맨스 스캠이라고 흔히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정원에 따르면 이제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SNS를 통한 로맨스 스캠 신고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SNS가 아니라 실제로 만남을 가지면서 결혼할 것처럼 하거나 해서 이제 자산이나 금전을 요구해서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대 남성이 이제 돈을 빌려서 갚질 않고 있는데 태도를 보니까 이제 그냥 준 돈 아니냐, 갚을 생각이 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할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제 상대방이 실제로는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금전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면 이는 상담자님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그 현장을 좀 덮쳤다고 하는데 오히려 남자친구분이 자기를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스토커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좀 받아들여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이제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을 의미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담자님이 상대방이 자신을 속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따라가신 것 뿐이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상담자님의 행동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회 행위라 하더라도 이제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담자님의 행위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담자님의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더라도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이 아니면은 스토킹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담자님이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병원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병원비라든지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를 좀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 상대방의 사기라는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면서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뭐 혼인 빙자 간음죄가 없어진 상황인데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 제가 너무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률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증거들을 정리하신 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처럼 결혼을 전제로 재산을 편취당하신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하시고, 사기 범죄에 의한 위자료와 함께 그리고 교제 기간에 있었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있어서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먼저 이제 내가 고소를 하는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유불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이제 누가 먼저 고소를 하던 간에 이제 잘못한 것 부분에 있어서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법리적으로는 유불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고소를 당해서 이제 그것을 변소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사건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고소를 하신 이후에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이제 자신도 고소를 할 것이다, 아니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이다 라는 등으로 협박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가법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하셔서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는 시간을 좀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저희도 이제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을 겁박해서 특가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상대방이 기소되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송을 한다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앞으로 좀 준비해야 할 점이라든지 유의해야 할 점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민사나 형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통장 이체 내역이라든지 예물, 예단, 혼수 등을 제공한 정황, 그리고 결혼을 전제하였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통화 녹취록 등이 있다면은 이것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담자님이 상대방을 따라간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의 필요성과 함께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이자 피해자로서 사건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피해 회복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정신적으로 지금 좀 취약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 좀 믿을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의 좀 조언을 또 구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보니 집을 구할 때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부동산 중개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한 것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을 키워도 문제 없는 원룸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재빨리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 원룸을 찾아주었고 저는 곧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집주인이 인사차 찾아왔고 고양이 관련 물품을 보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여기서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며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그건 암묵적으로 키울 수 없다는 거라며 집주인은 이야기했는데요. 중개인은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다시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 수수료도 필요하고 이사 비용도 또 들게 되고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속이 갑갑합니다. 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 반려동물로 인해서 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도 좀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제 반려동물을 집안에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약 문제 또는 벽지나 냄새 등의 집을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요. 소음 등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그 이삿날에 인사차 왔는데 고양이 물품을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상당히 지금 또 다시 어떻게 이사를 하고 또 중개 수수료도 이미 지급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집주인의 이렇게 좀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받아들이는 게 맞나요?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에 대해서 구도로 협의했다라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상담자님께서는 이제 키울 수 있는 집 알아봐 달라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제 반려동물 사육 금지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한 해지권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률적으로 본다면 상담자분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요, 이제 용품을 들여놓은 거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사육할 목적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닌 이상 실제로 그와 같은 계약의 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아직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집주인은 이제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암묵적으로 키울 수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명시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봐야 그렇습니다.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사육 가부에 대한 부분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이 양 당사자 사이에 구두로라도 합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가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요, 이 사건처럼 계약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반려동물 사육 금지에 대한 구두 합의조차 없는 경우라면 반려동물 사육 금지가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상담자님은 이 부동산 중개인한테 미리 이러한 내용을 좀 양해를 구했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원룸으로 구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지금 이제 논쟁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중개인은 아예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이 중개인한테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만약 반려동물 사육 가부에 대한 임대인과의 분쟁 끝에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당연히 그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묻는다면은 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청구해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듣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중개사무를 수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중개인의 행위가 이제 계약상 의무에 위반한 것인가 동시에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 내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사 비용 역시 중개사가 자신의 잘못된 중개 행위로 임차인이 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일어난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 들어가는 이사비와 중개비 그리고 나가는 이사비와 중개비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임대차 관련 분쟁이 사실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구할 경우에 물론 이제 계약서를 꼼꼼하게 봐야 하는 게 물론 일차적으로 있어야겠지만 그 밖에도 좀 반드시 이런 건 체크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체크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아서 다 지금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부분 임차인들께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계약 전 체크리스트라든지 포함시켜야 할 특약 내용에 대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정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부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내용들을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허정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